자, 지난 시간에 그 핵에너지 좀 들어갔죠. 핵분열 반응과 그 핵융합 반응의 핵 반응식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랑 전하량이랑 보존되는 거 봤죠. 오늘은 그 방사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원자로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 이제 핵에너지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방사선 하면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죠. 실제로 유용한 데 쓰이기도 하지만 몸에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핵 변환 시에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데 그 세 가지 종류의 방사선이 있습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는데 요 표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면 될 건데 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요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뭐 생각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알파선 혹은 알파 입자라고 불리는 것이 헬륨 원자 핵이고요. 그다음 베타선 혹은 베타 입자라고 하는 것이 전자고요. 그다음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헬륨 원자 핵과 그냥 전자는요 몸에 해로운 게 아니죠. 근데 요 헬륨 원자 핵과 전자가 핵 변환 시에 나오게 되면 에너지가 매우 큰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롭게 되는 거죠. 일단 본질은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걸로부터 성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하량을 보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죠. 전하량이. 전자는 마이너스 2고요. 그다음에 전자기파는 전하량이 없습니다. 전하량이 0입니다. 투과력은 이 덩치를 생각하면 돼요. 알파 입자가 덩어리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과력이 제일 약합니다. 감마선이 투과력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핵 변환 시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각각 나올 때 핵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변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알파 입자가 나오게 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 번호가 이만큼 감소하고요. 저기서 뭐 속삭이길래 뭔지 몰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왠지 안 된다라고 하고 싶어서. 얼음 먹다가 혀 부었는데 피 엄청 많이 나. 얼음 씹다가 실수 씹었다는 거 아니야? 왠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야, 양성자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나오니까 원자 번호는 이만큼 감소하고 질량수는 4만큼 감소합니다. 근데 베타선이 나오는 과정은요, 그 베타 붕괴라고 불려지는 과정에서 전자가 나오게 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성자 하나는 줄어들지만 양성자 하나는 늘어나는 셈이 되고요. 양성자 수가 하나 증가하니까 원자 번호가 1 증가합니다. 근데 양성자 수가 하나 늘어나지만 중성자 수는 하나 줄어드니까 질량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선이 나오는 이 핵 변환에서는 그 원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하게 되죠. 물론 알파선이 나올 때도 원자 번호가 달라져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근데 감마선은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감마선은 그 원자핵 자체가 들뜬 상태가 있고 바닥 상태가 있어요. 그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도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하더라도 원자 자체가 변하지 않죠. 하지만 전자기파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마찬가지로 원자핵 자체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할 때
그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감마선입니다. 요게 이제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도 에너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영역인 이 감마선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예를 들어볼 건데요. 알파 붕괴 같은 경우에는 요 RA가 라듐입니다. 라듐이고 R는 이제 라돈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라돈하고 라듐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게 니은이잖아요. 이렇게. A는 키보드의 이름이니까. 아, 그건지는 몰랐네요. N도 키보드. 아, N이 키보드의 니은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A가 이름이에요. 아, A가 니은이. 아, 그럼 헷갈릴 텐데. A가 이름. 바꿔봤어. 예, 이게 라듐이고 라돈인데 라듐이 라돈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원자 번호가 2 줄어들죠. 질량수는 4 줄어듭니다. 근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번호의 합이 같아야 되잖아요. 얘는 원자 번호가 2고 그다음 질량수의 합도 같아야 되니까 질량수가 4인 녀석이 나와야 됩니다. 요게 헬륨 원자액이죠. 근데 플러스라고 표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그 화학 반응식과 원자핵 반응식의 차이점을 얘기해 줬죠. 그 화학 반응식은 주인공이 전자입니다.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그래서 그걸 다 표시해 줘야 돼요. 근데 원자핵 반응식에서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은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소 기호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돈이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폴로늄으로 바뀌어요. 이 과정에도 보면 86은 84 더하기 2죠. 그리고 222는 218 더하기 218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알파 입자가 나오고요. 알파선 혹은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폴로늄이 또 최종적으로 납으로 바뀝니다. 납으로. 그럼 84는 82 더하기 2고 218은 214 더하기 4입니다. 이때 나오는 요 헬륨 원자핵이 알파선이에요. 요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헬륨 원자핵보다는 운동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핵 분열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핵이 분열할 때요, 뭐 이게 잘가 하면서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극심한 변화를 가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상태로 나와요. 이거 위험한 거죠. 베타 붕괴는요, 사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원자핵 안에 여러 개의 양성자와 여러 개의 중성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입자와 중성미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원자 번호가 보존돼야 되죠. 좌변이 0이니까 우변을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얘가 1이고 얘가 0이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뭐 질량수도 보존돼야 되죠. 1이 돼야 됩니다. 1 더하기 0 더하기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입자는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를 원자핵 반응식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질량수는 0이고 그다음에 전하량은 마이너스 1. 원자 번호가 뭐 마이너스 1인 셈이죠. 요게 또 그냥 나오지 않고 매우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이걸 베타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감마 붕괴 혹은 감마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원자핵,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상태의 원자핵이 안정한 원자핵,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이제 빛의 형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데 이게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이 감마는 알파, 베타, 감마 쓰는 방법 알고 있죠? 한 200번씩 쓰면 예쁘게 나와요. 알파는 이렇게 하고요. 베타는 순서가 이렇게 씁니다. 감마는 요거고요. 델타는 요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예. 이 수많은 이 수양 끝에 나온 모양이에요. 간마다 주네가요. 예? 감마는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그렇게 쓰는 거였어요? 아,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감마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서가. 예.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데 순서가. 여러분 이렇게 씁니까? 네. 그냥 알쓰네. 아, 알습니까? R이랑 감마가 차이가 안 나요? 자, 여러분 이 원자력 발전소가 왜 위험하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원소가 유출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핵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핵 반응에 쓰이는 것은 우라늄 235인데 대부분은 우라늄 238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요 녀석이 핵 변화를 하면서 수많은 방사선을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표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프네요. 가로축이 양성자수고 세로축이 중성자수입니다. 그럼 요 과정은요. 중성자수가 이만큼 줄어들죠. 그리고 양성자수도 92에서 92만큼 줄어듭니다. 그럼 요렇게 변하면서 뭐를 내놓겠습니까? 예, 헬륨 원자의 알파 입자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A가 B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중성자 수는 하나 줄어드는데 양성자 수는 하나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 과정에서 뭐를 내어놓겠어요? 예, 베타선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서도 베타선을 내어놓고요. 알파선을 내어놓고 알파선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라듐이 됩니다. 근데 라듐이 여기서 끝 안 나죠? 아까 봤죠? 라듐이 라돈, 폴로늄, 납으로 바뀌면서 또 알파선을 방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이라는 그 핵 원료가 이제 이게 물론 이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일어납니다. 근데 서서히 일어난다는 게 더 문제점이에요.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계속 방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측정하는 단위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있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이 방사 능량과 방사 선량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방사 능량은 몇 초 한 개의 방사성 원소가 변환이 되는 경우에 1베크렐이라고 합니다. 베크렐은 다 과학자 이름입니다. 베크렐, 그레이, 시버트는 다 과학자 이름인데요. 한 1초에 만약에 10개의 방사성 원소가 핵 변환을 일으킨다. 그러면 10베크렐인 거예요. 1초에 100개의 방사성 원소가 핵 변환을 일으키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면 100베크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크렐이고요. 방사 능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따지는 양은 방사선량인데요. 방사선량은 그레이와 시버트 두 가지 양이 있는데 1kg의 물질이 1줄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1그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얼만큼 에너지를 흡수했느냐의 양이 됩니다. 근데 질량당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1kg의 생체가 1줄의 에너지를 흡수한 것은 또 1시버트라고 합니다. 요건 제가 외우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주면요. 항상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지금 책상하고 의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책상이 이제 물질이고 여러분이 생체죠. 여러분 책상이 방사선을 받아요. 그럼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레이. 근데 내가 방사선을 받았어요. 이런 시벗. 요가 시벗. 그레이. 여러분 저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되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점. 지나친 비난은 저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세리가 유튜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올려도 조회수를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댓글 안 달려요. 댓글 저 달아드릴게요. 댓글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벗을 많이 씁니다. 시벗. 시벗을 많이 쓰는데, 예, 시벗. 그 생활성의 방사선 보면은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자연에서도 방사선을 많이 받습니다. 자연상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널려 있는. 그리고 우주에서 날라오는 이제 이걸 우주선이라고 하는데요. 코스믹 레이라고 합니다. 그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 아니고요. 우주에서 날라오는 방사선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보통 82%, 인공에서 한 18% 정도 방사선을 맞는다 그래요. 자연에서 평균 연간 2.4 밀리시버트의 이제 방사선을 맞는다 그러고요. 인공 방사선의 허용 기준은 1 밀리시버트이라는데 이게 참 근데 애매한 게요. 엑스레이 촬영 한 번 하면 0.2에서 0.5 밀리시버트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촬영하면 이제 사실 연간 허용량을 넘어섭니다. 근데 이게 치사량은 저도 모르겠는데 거기 그 수능 특강에 이게 표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 되게 기분이 쎄한 적이 한 번 있는데 한번 저번에 태화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어깨가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가 엑스레이가 잘 안 찍히나 봐요. 그래서 찍는데 여러 번 찍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간 허용 방사선량을 얘기하면서 뭐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약간 뭔가 몸이 괜히 아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엑스레이는 감마예요. 예? 엑스레이는 감마 쪽이에요. 엑스레이는 X선인데 X선 자체도 제가 알파, 베타, 감마선만 얘기했는데 방사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도 고에너지 전자기파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비행기 승무원이나 그 비행기 조종사들 있죠. 그 사람들도 연간 비행 허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를 타면 방사선을 좀 더 많이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대기권의 보호를 좀 덜 받잖아요. 예, 올라가요. 나오기 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비행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기장들이나 이렇게 승무원들 보면 이게 매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는 않죠, 이렇게. 그럼 별로 일하는 시간 별로 그렇진 않아요. 국내선 같은 경우 횟수가 작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비행하는 대신에 또 며칠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원자로의 구조와 이제 그 원자로의 이 과정을 핵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덥죠? 원자로를 더 지으면 괜찮아질 텐데 문제는 원자로가 위험하죠. 일단 봅시다. 보면 원자로의 구조에서 이제 원자로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핵연료죠. 핵연료가 이제 핵연료봉 형태로 고체 덩어리로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핵연료로는 지금 이제 3세대 원자력 발전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우라늄을 씁니다. 우라늄 235를 쓰고요. 근데 자연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동영상으로 대략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우라늄 235가 한 0.7%밖에 되지 않고 우라늄 238이 99.3%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요 우라늄 235입니다. 근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고속증식로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 238을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건 일단 우라늄 235인데요. 요게 이제 핵불연열이 가능하고요. 우라늄 238은 이제 고속 중성자로 때려서 플루토늄으로 변환시킨 이후에 플루토늄 자체가 핵분열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라늄 235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라늄 235를 하나도 농축시키지 않고 천년 상태 그대로 사용하면은 천년 우라늄이고요. 약간 한 2에서 5% 정도 비율이 되게끔 전체 우라늄에서 2에서 5% 정도 비율이 되게끔 약간 농축시킨 게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95% 이상이 우라늄 235가 되게 만든 게 고농축 우라늄이에요. 이건 이제 핵무기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연 우라늄과 저농축 우라늄 중에 뭐가 성능이 더 좋고 더 좋은 거겠어요? 네,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여러분 천연이라고 이거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회는 천연이 좋긴 하지만 이거는 천연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니까 성능이 안 좋은 겁니다.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천연 우라늄은 중수로에 이용이 되고요. 전원층 우라늄은 경수로에 이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지금 설명할 겁니다. 감속제를 설명하면서. 요거를 이제 알려면 감속제에 대한 걸 또 알아야 되는데, 감속제는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핵 분열 과정을 간단하게 써보면요. 우라늄 235가 있잖아요. 여기에 중성자를 흡수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두 가지 물질로 쪼개지면서 또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라늄에 중성자가 흡수되려면 이 중성자의 속도가 느려야 됩니다. 너무 빠르면 그냥 튕겨 나가 버립니다. 결합을 하지 못하고. 왜 결합을 시켜야 되느냐? 우라늄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라늄 235에서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우라늄 236이 되면 불안정해서 쪼개집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가 느려야 되는데, 이 핵 반응 이후에 나오는 중성자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요, 얘가 그냥 한번 분열하고 끝나요. 더 이상 뭐 반복적으로 이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속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고속 중성자를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속제는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요, 이 저속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235에 잘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연쇄 반응을 급격히 빠르게 일어나게 만든 게 이 원자핵 폭탄이에요. 이걸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감속제로서 경수를 쓰면 경수로고 중수를 쓰면 중수로입니다. 경수는 H2O고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마시고 있는 일반적인 물입니다. 중수는 무거울 중자를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D2O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경은 가벼울 경자고요.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경수로는 가벼운 물, 일반적인 물을 쓰는 거고, 중수로는 무거운 물을 씁니다. 일반적인 물에 들어가는 수소는 양성자 한 개가 원자핵이에요. 근데 중수에 들어가는 이 수소는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하나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경수랑 중수 중에서 중수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데요. 뭐가 성능이 더 좋겠습니까? 중수가 무거우니까 중성자의 속도를 더 잘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중수가 감속제로서의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천연 우라늄은 이 연료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속제가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전홍축 우라늄은 그래도 우라늄 자체가 많잖아요. 핵 분열할 수 있는 우라늄 자체가. 그러니까 감속제가 조금 다소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핵 분열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연료가 좋으면 감속제가 안 좋고, 연료가 안 좋으면 감속제가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로에서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열을 흡수해서 증기 발생기로 전달하는 물질, 즉 스스로 증기가 되는 물질인데요. 열을 받아서 이게 이제 결국에 물인데요. 냉각제입니다. 냉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속제하고 냉각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구조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감속제는 이제 핵연료봉과 닿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증기를 만든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냉각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감속제는 이제 반응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죠. 결국에 연쇄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해서. 근데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속도를 늦춰주는 녀석도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어봉입니다. 제어봉은 이제 탄소 막대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는 이제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중성자의 수를 조절해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얘를 담굽니다, 깊게. 그러면 중성자를 많이 흡수해서 연쇄 반응의 속도가 떨어지고요. 뭔가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반응을 잘 일으켜야 되겠다 싶으면 이 연료봉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중성자의 흡수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반응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 우라늄 235에 이제 저속 중성자가 흡수되면, 그래서 요 중간 과정에 우라늄 236을 그려놓은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라늄 236이 잠깐 되었다가 바로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서 이제 고속 중성자가 나오고, 요거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감속제예요. 그래서 감속제를 경수를 쓰면 경수로고, 감속제로 중수를 쓰면 중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요, 그 핵연료로 제가 실제로 사고하는 과정으로 그냥 보여줄게요. 경수로가 감속제로 경수를 씁니다. 중수로가 감속제로 중수를 써요. 이 중에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예, 중수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연료는 경수로 쪽이 좋은 걸 써야 돼요. 예, 굿. 예, 그래서 이 경수로는 농축을 시킨 우라늄을 씁니다. 그리고 중수로는 이제 천연 우라늄을 쓰고요. 장단점은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얘는 감속제가 그냥 일반적인 물이니까 구하기 쉽죠. 근데 농축 우라늄을 농축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얘는 중수 사용으로, 중수가 감속제로서의 성능이 좋죠. 그래서 조절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을 가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감속제가 이제 중수니까 중수를 또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 사례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발전소와 미국이 이제 경수로를 쓰고요. 우리나라의 발전소 중에서 유일하게 중수로는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경수로가 많대요. 저도 이유는 궁금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이쪽 관련 일을 하는데, 제가 한번 술자리에서 물어봤거든요. 경수로가 왜 많노? 이러니까 그것밖에 못 만드니까 그게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막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제 농담이었고, 이제 그걸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쉬우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뭔가 더 안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속 증식로는요,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방식이라서 잘 안 가르쳤는데, 계속 그 책에 나오니까 불안해서 혹시 문제 나올까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고속 증식로는 아까 말했듯이 자연계에서 99.3%를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238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우라늄 238을 사용하는데 얘를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이 플루토늄을 또 분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료를 태웠는데 연료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식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또 고속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우라늄 238은 고속 중성자에 의해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저속 중성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고속 중성자에 의해서 분열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고속 중성자가 또 옆에 있는 우라늄 238을 분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고속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얘는 감속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필요 없으니까. 감속제가 따로 필요 없고, 그 냉각제로는 이게 문제예요. 냉각제로 물을 못 쓴대요. 액체 소듐을 써야 되는데 액체 소듐이 반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고속 증식로는 폭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잠깐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알아보니까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있으니까 개발하겠죠. 일단 제일 큰 게 우라늄 238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기존의 핵 폐기물에 우라늄 238이 한 거 있거든요. 그걸 다시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고속 증식로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반감기가 짧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빨리 방사선을 배출을 하고 안정한 원소로 바뀌어서
좀 방사성 폐기물에 조금은 더 안정적인 이런 폐기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게 개발 비용이 많으니까 나라들이 연합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불안해요. 예, 불안한데 이게 더 어떤 측면에서는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뭔가 좀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는 아직 수고를 좀 더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요 두 문제는요, 제가 좀 일부러 좀 신경 써서 가져온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문제 내용 자체가 이제 정리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중수로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중수로에 대한 설명과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라늄 235의 핵 반응을 나타낸 건데, 중수로는 감속제와 냉각제로 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로입니다. 간은 속력이 느릴수록 우라늄 235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간은 뭘까요? 예, 간은 중성자겠죠. 간은 중성자입니다. 중수는 경수에 비해서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는 감속작용이 좋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핵분열이 더 잘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좀 그 눈썰미 있는 애들은 좀 보이겠지만 우리가 앞서 정리한 핵 반응 시간은 좀 다른 게 중성자가 두 개 나오죠. 이게 중수로에서는 주로 이 반응이 잘 일어나나 봐요. 근데 앞서 제가 적은 반응은 경수로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그 지난 시간에 동영상 보면 그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핵분열, 우라늄이 핵분열하는 과정에서 중성자가 두세 개 나온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나오는 반응도 있고 세 개 나오는 반응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나오든 세 개 나오든 얘는 고속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기억은 일단 맞죠? 간은 중성자입니다. 그 다음 나의 물질에 있는 가의 수인데요. 요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죠. 요거는 이제 원자 번호로 전하량 보존을 얘기할 수 있죠. 나가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지만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는 알 수 있습니다. 92 더하기 0은 92죠. 그래서 우변도 원자 번호를 다 더하면 9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37 더하기 0 더하기 55가 되면 92가 됩니까? 얘는 이제 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를 더해보면 235 더하기 1이니까 236이 돼야 되죠. 그러면 97 더하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앞에 있는 개수 2를 곱해줘야 되죠. 97 더하기 2 더하기 x 하면 236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요 x는 137이 되죠. 이게 저도 어떤 원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는 찾았어요. 근데 요거의 가의 수라는 건 중성자의 수인데,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다가 원자 번호를 빼줘야 되죠. 왜냐하면 질량수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거기에 양성자 수인 원자 번호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137은 최소한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보면 핵 반응 전과 핵 반응 후에 입자들의 질량의 합이 같습니까? 아니요. 질량의 합은 줄어들죠.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요 보기를 바꿔서 반응 전과 후에 질량수의 합은 서로 같다 하면 맞는 말이죠. 2014년 수능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원자핵 이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를 방출하는 과정을 핵 반응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는 또 다른 이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뭔지 모르더라도 이 식으로부터 어떤 특징은 좀 알 수 있습니다. 92는 90 더하기 2죠. 그리고 238은 230 더하기 4고. 그래서 알파 입자는 원자 번호가 2고 질량수가 4인 입자입니다. 헬륨 원자핵이죠. 그다음 요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베타 붕괴예요. 베타 붕괴. 여기 보면 요 붕소인데요. 붕소가 베타 붕괴를 하면 중성자 한계가 양성자 한계로 바뀝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하나 늘어나서 원소가 바뀌어요. 근데 질량수는 그대로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 5는 6 더하기 마이너스 1이고 질량수는 0이 되죠. 이건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요거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것만 표현한 반응식이고, 요거는 그냥 핵 자체를 써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 베타가 이 전자죠. 전자. 일단 얘는 원소 자체는 안 바뀌었죠. 얘가 그냥 원자핵 자체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바뀌면서 방출합니다. 얘는 뭐 굳이 적자면은 요렇게 적기도 해요. 00. 이렇게. 이걸 뭐 입자로 본다면 광자로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기억 보면 알파는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큽니까? 아니요, 같죠. 베타는 양전하를 아니죠. 음전하를 띱니다. 답은 디귿이겠네요.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에너지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태양전지와 여러가지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8단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핵에너지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세대에서는 좀 원자력 발전소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핵융합 발전은 괜찮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괜찮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핵분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사성 폐기물에서 방사선이 많이 방출되고 여기 언제 유출될지 모르니까 제가 생각에는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차츰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